네. 그러면 이제 그 팀장님, 물론 이제 증권사 직원이시니까 네네. 사람들이 왜 기관분들 하면은 이렇게 네네. 약간 그래도 우리하고는 좀 틀린 어떤 네네. 이런 입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 말고 이렇게 일반 개인 투자자의 입장으로 돌아놓고 봤을 때 현재가 이렇게 정말 주식 투자하기 좋은 때인지 네. 아니면 좀 버블이 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건지. 첫 번째는 주식은 투자가 필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식을 투자하는 거는 이제 자본시장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뭐 굴곡은 있지만 보면은 성장을 계속 한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믿음이고요. 그래서 이 차트를 사실 가져왔고요. 우리가 뭐 뉴스로 들으면은 뭐 코스피가 매일 빠졌을 것 같지만 1년에 그러니까 10년 동안 3번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친다면 지금이 뭐 향후에 조정이 안 온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가가 연중에 충분히 싸면은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랬을 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5% 정도 확률 뭐 정도밖에 손실 확률이 아니고, 결국 투자라는 게 확률 게임이다라고 보면 확률이 낮은, 그러니까 발생 가능성이 낮은 거에 우리가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뭐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오랜 기간 동안 보면 충분히 그 이상의 수익을 내고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도 조정을 받을 때 저가 매수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주식시장을 이렇게 분석하실 때 네네. 혹은 어떤 상황들이 발생이 됐을 때, 그러니까 뭐 큰 폭으로 떨어졌다든지 급등을 한다든지 이러저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런 방법들을 세우실 때 보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으신가요? 네, 뭐 그래서 뭐 이거를 지금 질문뿐만 아니라 좀 광범위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뭐 저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너는 어떤 거 사니?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고, 그리고 뭐 애널리스트고 뭐 베스트 애널도 하고 투자 전략도 하니까 뭔가 굉장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좋은 정보가 있을 거다 이러는데, 뭐 정보를 믿고 사는 것보다는 말씀드린 것 같이 자본시장이 성장한다라는 부분을 믿고 투자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게 애널리스트는 투자의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사실은 금융감독원의 법상은 우리가 공표를 하는, 우리 리서치센터에서 공표를 하는 종목들, 주로 대형주죠.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좋은 주식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매매하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또 회사마다 가이드라인이 좀 다릅니다.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가이드라인이 엄격해서 실제로 개별 주식은 하나도 못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ETF만 투자를 하고 있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전통적으로 가장 좋은 투자 방법,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서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좋은 투자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애널리스트 하는 동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매매를 할 수가 없었고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초창기는 저도 이제 주변에 섹터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들어서 또 주식이 법적으로도 가능한 시점에는 좀 투자를 했었는데 수익률이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신통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래도 애널리스트면 체면상 좀 주식도 잘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왜 그런가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섹터 애널리스트가 아니거든요.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문 분야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 저의 전문 분야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피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에 투자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제 그 애널리스트도 하지만 이제 다른 직장에 있을 때 그 로보어드바이저 펀드를 제가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게 우리나라 증권사 로보어드바이저 펀드 최초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알고리즘 트레이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믿기 어렵겠지만 저는 좋은 주식을 사서 묵혀두는 투자 스타일이 아니고요. 오히려 ETF가 주가가 크게 조정받았을 때 사서 좀 반등하면 파는 이런 트레이딩의 투자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16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 뭐 ETF도 저는 이제 코스피, 코덱스 레버러지 ETF를 주로 아무래도 곱하기 2배가 되기 때문에 하는데 그 당시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PBR 1배선을 봤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PBR 1배를 하락하면 사고 PBR 1배를 넘으면 파는데 그게 대략 지수로 한 2% 정도? 그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한 2% 정도 나오면 레버러지이기 때문에 대략 한 5% 정도의 기대 수익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것처럼 투자에 있어서 목표 수익이 첫 번째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목표 수익을 얼만큼 잡는다 해서 2016년 같은 경우에 제가 레버러지 ETF를 투자하는데 5%의 목표 수익을 잡고 투자한다 라고 했는데 2016년에 참 시장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블랙시트도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있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도 있으면서 증시는 박스권이었는데 굉장히 변동성을 보이고 PBR 1배는 잘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큰 돈을 벌 생각으로는 안 했는데 뭐 큰 돈은 번 것도 아니었지만 제가 수익률이 얼마가 났을까요? 글쎄요. 많이 나셨나 본데. 70%가 났습니다. 1년 수익률이. 네네. 많이 난 왜냐하면 제가 많이 빠졌을 때 산다라고 했는데 그 5% 정도, 1년에 한 4-5번 정도 해도 뭐 20-30%는 괜찮겠다. 뭐 이 정도만 어차피 시장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10%인데 원래 그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 뭐 기대 수익률 한 10% 정도 보는 게 낫는데 뭐 20-30% 정도의 조정받았을 때 들어가서 사는 뭐 이런 전략을 세웠는데 실제로 의외로 그때는 그 투자 방법이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 됐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났고요. 그 다음에 제가 2017년에 그와 같은 방법을 투자를 했는데 이거는 상승장이 온 겁니다. 맞지가 않습니다. 그 방법이. 그러네. 계속 주가가 오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20% 정도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2018년을 맞이하고 저도 마이너스 손실이 났죠. 2018년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손실이 나는 구간입니다. 그런 해는 피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한 10% 정도의 투자하는데 손실이 있었고, 2019년엔 다시 한 40, 50% 정도의 수익이 났고, 2020년에도 그 이상의 수익이 나면서, 지나고 보면 한 5년 됐는데, 1년 정도 손실이 난다? 개인적인 관점에선 이게 충분히 투자할 만한 거고, 보시면 연중에 좀, 이제 뭐, 물론 이제 초상위주, 셀트리온, SK 하이닉스 뭐 이런 주식들은 당연히 연중에 주가 조정이 많이 났을 때 이렇게 샀으면 뭐 이게 앞으로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코스피는 거의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게 과실확률이, 손실확률이 높지 않다. 그래서 이것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최근 5년 동안 수익률, 변동성 이렇게 그리면 우리가 주식시장을 뭐 딱 정규 분포는 아닙니다. 패테일도 있다고 하지만 정규 분포를 그리면 5년 동안의 평균 수익률과 변동성으로 우리가 예상되는 연간 손실확률을 그려볼 수가 있는데 삼성 SDI 6.4%, 뭐 거의 채권 수준이네요. 이거 굉장히 낮게 나오는데 5년이 좀 좋았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요하게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건 코스피일 겁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연간 손실확률이 27.2%. 제가 말씀드렸던 4년에 한 번 정도, 5년에 한 번 정도, 한 25% 정도가 우리가 손실 날 확률이다. 그렇다면 충분히 연중으로 쌀 때 저가 매수를 하고 어느 정도 목표 수익을 정해놓고 넘어가면 파는 전략이 충분히 주식시장, 성장하는 주식시장에서는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단 확률적으로 네네. 돈을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원칙만 잘 세워놓고 그대로 한다고 하면은 돈을 네. 벌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은 게 주식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네. 왜냐면- 그렇다고 손해가 안 난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손해가 나지만 돈 버는 날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근데 네. 이제까지 우리 이제 통용되는 이야기는 네네. 뭐 작년 올해는 좀 다르겠지만 네. 그 이전에 이제 주식 투자자들의 80% 90%는 돈을 잃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거는 결국 그분들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투자의 원칙이 시장을 또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원칙을 안 지킨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 말 듣고 연중으로 많이 빠졌을 때 샀어요. 근데 뭐 현대건설 사고 종목을 현대건설이 잘못 나쁜 사고. 종목이 아니라 건설주 요즘에 되게 굉장히 좋아지고 뭐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이 말이 작동이 안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손실 확률로 보더라도 뒤로 가면은 뭐 제가 말씀드린 주식시장 한 25%라고 그랬는데 뒤로 가면 굉장히 높은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손실 확률이 날. 그래서 이런 또 많이 올랐을 때 남들 다 사니까 그 원칙이 웬간하면 조정을 크게 받았을 때 사라. 쫓아가지 기다려라. 말고. 네, 쫓아가는 것보다는 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 많이 조정받을 때 사는 게 낫다. 뭐 주가가 그래서 조정받을 때도 사실은 뭐 지난주 같은 게 주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레벨보다는 연중의 조정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원칙을 좀 지키고 했으면 훨씬 더 손실이 날 확률이 낮았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단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잘 모르고 우리 네. 팀장님은 이제 그래도 어쨌든 증권사 경험이 여러 해 있으니까 네. 전반적인 어떤 시장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지만 네네. 뭐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렵잖아요. 네네. 그러한 어떤 초보 투자자들이 좀 안전하게 네네. 그 편안하게 주식 투자를 하려면 네네.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결국은 되는 것 같은데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시장, 지난주 같은 경우에 조정을 뭐 2%, 장중에 3%까지 빠졌었죠. 이런 시장일 때 사실 저가 매수하라고 그랬지만 못합니다. 그게 왜 못하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상반기 중에 조정이 없다. 이 믿음이 약하거든요. 근데 왜 약하냐? 공부를 하면 생깁니다. 저도 이게 공부를 하면서 보고서를 쓰면서 생겼는데 이런 공부를 어떻게 하냐라는 건데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뉴스를 좀 보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뉴스보다 숫자를 믿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신의 원칙의 숫자를 기입하고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 코로나 확진자, 코로나에 따른 경기 영향 이것도 뉴스의 얘기를 들지 말고 자기가 코로나 확진자 수도 계속 점검을 하고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 이제 통계청이라든지 이런 사이트 나옵니다. 그래서 원칙을 정하고 수출 데이터를 실제 나오는 숫자들을 적어가면서 좋아진다고 전망을 했는데 진짜 좋아지냐 그런 것들을 확인해 가면서 숫자의 기준을 두고 거기에 따라가는 전략을 세워야 되고 뉴스를 보면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사항, 뭐 백신을 맞았는데 죽었다라든지 뭐 이런 일반적으로 그 뉴스화 될 수 있는 거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제라든지 이런 데 확인할 수 있는 숫자를 우리가 뭐 엑셀 등으로 정리를 하면서 보고 전망을 하고 그대로 가고 있는지 그보다 더 나온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리고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애널리스트 보고서들을 찾아서 참고하면 되겠는데 그런 전망보다 잘 나오고 있다. 수출 데이터들도. 그렇다면 믿음이 더 생기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접근하는 숫자 중심적으로 주식 투자에 공부하면서 접근하는 투자가 맞지 않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준비하신 이 데이터를 보니까 최근 5년 수익률과 손실 확률 이거잖아요. 네네. 손실을 적게 보는 확률의 그 종목들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성장주 중심이네요. 네네. 그래서 그 말씀을 이 종목이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가치 투자 뭐 쌀 때 사서 뭐 오랫동안 투자하고 이런 거를 얘기했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 10년 동안 연간 손실 마이너스를 기록할 확률도 그렇고 손실 확률도 그렇고 보면은 퀄리티 스타일과 성장주들이 더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투자 방식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넘어서 뭐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사실 가장 뭐 이 종목은 삼성 SDI가 5년 뒤, 10년 뒤에 다시 1등을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코스피는 저 수준에서 거의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자본시장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적인 리스크 안에서 우리가 나타난 숫자였기 때문에 코스피를 투자할 때는 가장 중심을 두고 참고를 해보고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개별 주식보다는 코덱스 ETF라든지 뭐
코스피 추정 ETF들도 굉장히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네요. 팀장님은 전체 시장을 잘 보는 훈련이 돼 있으니까 그거에 특화된 그런 거를 투자하는 게 훨씬 확률이 높은 거고, 네네. 성공 확률이. 개인들도 자기가 처한 환경 혹은 그 경력 이런 거에 맞춰서 그렇죠. 잘 알 수 있는 주식이나 네네. 종목이나.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자기가 잘 아는 전문 분야가 있다면 그거를 특화시켜서 투자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뭐 개별 종목 아니래도 사실은 최근에 보면 뭐 주가 지수 이렇게 개별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이기고 있지만 5년 정도로 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어떤 특별히 전문 분야가 없다라고 치면 코스피를 추정하는 ETF 많이 빠졌을 때 사고 좀 오르면 팔면서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표 수익을 정하고 접근해 보고 그 믿음은 이제 뭐 우리가 숫자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수출 데이터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정리해 가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방향대로 가는지 그거에 맞춰서 투자의 규모 그리고 목표 수익 뭐 이런 것도 잡아가면서 접근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마지막으로 그 투자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셨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좀 효율적으로 투자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손쉬운 방식으로 뭐 어떤 분들은 공시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사업 보고서 회사에 또 아니면 증권사의 그 리포트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팀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거는 꼭 봐야 된다 이렇게 추천하실 만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뭐 말씀드린 것 같이 월간으로 나오는 이제 그 경제 데이터들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자기가 숫자에 익숙해져야 되고요. 그걸 또 반복을 하다 보면 숫자에 감이 생깁니다. 물론 이제 경제 관련 이제 그 뭐 물가에 대해서 궁금했으면 물가에 대한 경제 관련 책을 사면서 뭐 그 사전적인 지식을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접근이지만은 일단 중요한 거는 본인이 직접 숫자를 다 챙기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숫자에 대한 감이 생기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수출이 6%가 나왔다. 이게 지금 잘 나온 거냐. 이 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도 계속해서 우리가 숫자를 기입하고 1년간의 추이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접근해야 되고 또 그 애널리스트 보고서라는 게 뭐 이런 얘기도 좀 뭐 틀린 말들이 굉장히 많고 맞는 경우가 없다 뭐 이러는데요. 그거보다도 이제 원칙을 좀 세우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이제 보고서를 작성할 때 표현할 수 있는 게 좀 제약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느 특정 애널리스트의 보고서가 이제 마음에 들었다라고 치면은 그분의 보고서를 계속 보면서 그분이 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하는 게 상당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뭐 행간의 의미라고 하죠. 그래서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는 그냥 보여지는 글보다는 사실은 행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이해하려면 뭐 많은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읽어야겠지만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본인 생각할 때 자기가 이해하기 쉽은 애널리스트를 정하고 그분의 보고서가 계속 나올 때마다 좀 정독을 하면서 어떤 행간의 의미를 좀 찾아가는 게 중요한 접근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행간의 의미를 읽어라 말씀하셨는데 그 리포트 가운데서 어떤 부분 또 특별하게 어떤 부분에 그러한 것들이 많이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글쎄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그래요? 좀 쉽지는 않은데요. 근데 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행간의 의미를 읽 때 이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쓰는데 이제 노하우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분석을 많이 하고 그 분석의 결과에 따라서 보고서를 쓰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는 보고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는 보고서 쓸 시간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분석은 평소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서 쓸 때는 이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접근할 때 중요한 거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고 애널리스트들이 많은 분들이 뭐 안 그러신 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지만 A라는 지표와 B라는 지표가 있으면
자기 결론에 맞는 지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그게 또 하나 행간의 의미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게 분명히 애널리스트가 뭐 오늘 인플레이션 얘기하고 BI 얘기하고 제가 그랬는데 BI 지표를 썼지만 또 다른 게 의심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이제 제 설명이 되는 거를 갖다 썼겠죠, 당연히. 이제 그 외의 것도 이제 타 애널리스트 보고서들도 보면서 접근해보고 그 이제 어떤 거든지 원본 자료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공된 데이터는 이게 사견과 의견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도 최대한 원본 데이터의 의견을 넣으려고 하지만 그 보고서에 있는 원본 데이터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인용하는 어떤 경제 지표라든가 네, 지표 숫자. 지금 뭐 앞에도 나왔던 BI 같은 경우에 제 뭐 의견도 있지만 실제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보여드렸으면은 그 샌프란시스코 연준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게 매달 나오거든요. 아, 시중 유동성. 네, 샌프란시스코 연준 사이트에 가면 이 그 센시티브 인플레이션과 인센티브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 윤영 팀장이 나오셔서 이걸 보고 한다고 하는데 진짜 다음 달에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고 뭐 이렇게 쓰는 게 좋고 사실 또 제가 할 때 다음번에 했는데 사실 제 의견과 좀 다른 지표로 나오면은 제 보고서에 또 넣기가 쉽지가 않겠죠, 사실은. 이제 그런 면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애널리스트가 좀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좋은 데이터를 보여줬을 때는 그거를 찾아서 계속해서 이분이 얘기했던 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건 본인이 노력하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아, 우리가 리포트를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해야 될지 이 방법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또 어떤 고민하에 그런 리포트를 작성하시는지도 이제 대충 그림이 그려지네요. 네네. 네, 하여튼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알려주셔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앞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어떻게 그 현명하게 투자할 그렇죠. 수 있을지 길이 이렇게 좀 잡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미력이나마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를 함께 해주신 현대차 증권의 투자전략 팀장이신 김중원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